그러면 53쪽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3번 안 했었잖아. 53쪽에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다 보세요. 주자의 입장에서 문제는 그래요. 여기 보이지? 주자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보기를 비판이에요. 보기를 비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냐 하면 간단해. 주자하고 보기에 있는 공통점하고 차이점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공통점이 된다면 그래 내가 너 그거는 이해해 인정해 라고 할 거고, 차이점은 아니야 난 그거 너 싫어 라고 너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기가 나온 문제가 나오면 본문에 있는 내용이랑 보기랑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53쪽이요. 당연히 올라가겠지? 안 올라갈 수가. 안 올라가면 내가 찍을 리가 없잖아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53쪽이요. 53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이해를 하고 보기도 파악을 하면 비교만 하면 돼요. 그럼 볼게요. 한 행위가 아무리 올바르게 행해졌더라도, 올바르게 행해졌대요. 그 행위가 이성적 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만약 동정심과 같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도덕적인 가치가 없다. 자 보세요. 보기 얘기는요. 보기 얘기는 결과적으로 행위가 올바른 행위가 있는데 이 올바른 행위의 동기가 감정이라면 요 동기가 감정에서 온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보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나? 잠깐만 왼쪽에 52쪽에 어디를 보느냐면요. 네 번째 단락을 볼게요. 네 번째 단락 어디냐면 이쯤 여기 요쯤에 여기쯤에 측은지심 아마 한자 써 있는 거 보일 거야. 거기를 보면 측은지심 부분을 볼게요. 측은지심과 도덕감정을 들고 있다. 이처럼 주자에 있어 감정은 인간 본성의 반로이며 따라서 이치의 현상적 표현이다. 이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기억나나? 주자는 이가 있고 이 이에서 사람의 본성이 나오고 이 사람의 본성에서 감정이 나오는 거니까 감정에 의한 행동은 본성에 의한 행동이고 본성에 의한 행동은 결국 이에 따른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감정에 따른 행동도 이에 맞는 행동이라서 바람직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감정, 분노에 의한 행동도 그럼 마찬가지 이거에 맞는 행동인가요? 그렇게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분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만들었다, 괴롭혔다, 이건 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건 다 바탕이 올바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죠. 주자는 감정에 의한 행동도 올바른 행동이야. 보기는 감정에 의한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일단 내용부터 보는 거야. 어디 보자. 2번을 보세요. 도덕 감정은 봐봐. 도덕이라고 하는 감정은, 도덕의 감정은 이치가 드러난 것이므로 동정심과 같은 감정을 부정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이렇게 생각하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반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이에요.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번 볼게요.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오직 이성에 의한 판단만을 합리적인 것을 간주할 필요가 있다. 이 1번은 왜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 선택지 1번이 틀린 이유는 뭘까요? 한번 고민 좀 해봐요. 선택지 1번이 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댓글에 쓴다면 선택지 1번이 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덕적 판단할 때 오직 이성에 의한 판단만을 합리적인 것을 간주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왜 틀릴까? 이게 왜 틀릴까요? 힌트는 칠판에 있긴 있어요. 니네가 눈치가 빠르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건가?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뒤에 해설지도 있긴 있거든요. 왜 1번이 안 될까? 설마 자는 건 아니겠지? 4교시에? 배고파서 다 쓰러져 있나?
배고파서 이러고 있나? 여러분 들리죠? 들립니까? 들리겠죠? 야, 나 안 들리는 줄 알았어. 왜 1번이 틀렸을까요? 잘 모르겠나요? 잘 생각을 해봐. 힌트는 여기 있다 그랬죠? 아니, 일단은 그 이성 부분 말고 내용상 보자고. 내용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봐봐. 다 53쪽에 1번을 다 눈으로 봐. 읽어볼게요.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오직 이성에 의한 판단만을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이게 왜 이 문제에서 틀리는 것이냐? 7번을 또 잠깐 볼게요. 앞에를 봐봐. 앞에를 보면 보세요. 보기가 주장이 뭐였죠? 올바른 행위를 판단할 때는 동기가 감정이라면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기의 입장은 뭐예요? 동기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한다면 보기가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는 건 바로 뭐예요? 이성에 의한 것. 조금 더 정확히요. 이성적 판단에 의한 행동이야말로 올바른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1번은요. 그냥 보기 얘기를 다르게 쓴 것뿐이에요. 선택지 1번은 보기의 생각이랑 똑같은 이야기다. 그러니까는 주자의 입장에서 비판할 거리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 3번. 이성과 감정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성 얘기는 이따가 마저 합시다. 3번은 왜 틀렸냐면요. 자 보세요. 이성과 감정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주자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죠.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전에 얘기했을 거야. 우리가 국어 영역에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맞다. 두 번째는 틀리다. 세 번째는 알 수 없다요. 근데 이 위에 두 가지는 본문에 근거해서 판단이 가능한 거고 밑에 3번은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거야. 판단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국어는요. 판단이 안 되는 것도 틀린 걸로 봐야 돼요. 물론 틀린지 아닌지 몰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확인할 수조차 없는데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문제 풀이할 때는 판단이 불가면 알 수 없다면 틀린 걸로 간주하면 돼요. 근데 여기 다시 봐. 이성과 감정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이게 본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요거는 주자가 그렇게 주장했다고 볼 여지가 없잖아. 그 이미 틀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게 확대가 자, 여기요. 이성과 감정은 상호 보완적이 돼 있지. 요거 자체가 틀린 거야. 왜 틀렸느냐? 몰라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배제를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성과 감정을 이분법적 분리시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긴 맞죠. 왜냐? 감정이나 본성이나 하나에서 비롯된 거니까 이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이성과 감정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4번 볼게요. 감정은 이성보다 먼저 발현되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알 수 없죠. 이것도 감정이 본성에서 비롯된다 있지만 얘하고 이성하고 어느 게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는 선택지들은 이상한 말을 써놓은 거라서 니네가 혹할 만한 매개밖에 없다고. 이성과 감정은 어느 게 먼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 5번. 올바른 행위 자체가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 이성 또는 감정이 행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여기서 비롯되잖아. 이성과 감정이 이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내용으로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대 이전의 중국에서는 이성과 합리성에 관한 단어 자체가 없죠. 근데 주자가 이성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
그러거나 선택지를 봐봐요. 공교롭게도 1번, 3번, 4번, 5번에는 이성 얘기 드러나고요. 2번만 이성이나 합리적인 얘기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하나는 이성이란 단어가 주자가 쓰지 않았는데 1번, 3번, 4번, 5번은 이성이란 단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도 얘네들은 답이 안 되고 얘는 보기하고 똑같고 이 둘은 알 수 없고 얘는 주자 입장이랑 다르고 그러니까 답은 2번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2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쉽지 않지? 원래 문제 어렵습니다. 선생님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푸나요? 니네가 숙달이 되고 적응이 되면 나중엔 잘 풀어요. 선생님 언제쯤이요? 한 2학년 초반부? 한 2학년 초반부에는 그럭저럭 적응이 되지. 선생님 그럼 6월 달에 전국 모의고사는 어떻게 푸나요? 괜찮아요. 어차피 전국에 있는 니네들 다 똑같은 처지야. 다 못해요. 다 이상하게 풀고 다 못 풉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11월은요 똑같아요. 그때까지도 니네는 다 수준 비슷해. 그러나 조금 빨리 하는 애들은 11월 모의고사부터는 좀 조금씩 길을 찾아 나가겠지. 그러니까 니네도 열심히 하면 가능해요. 근데 국어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인간의 행위에서 중요한 통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선을 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이게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지.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걸 한다거나 이걸 하면 나쁘지 그래서 안 한다거나 그럴 때 통제 개념이에요. 선은 초자를 통해 원시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그러니까 선이 좀 착한 행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저 깊은 내면에 있는 원시적인 욕구를 억제해요. 나는 지금 자고 싶다. 하지만 착한 일을 해야 되니까 자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도덕이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하고요. 죄책감의 무게를 통해 주체를 압박, 무제한적인 쾌락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 선이 하는 역할이 매우 지대하는 겁니다. 선이요? 아니지. 내 마음속에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막 살 거예요. 막 살 겁니다. 원시적인 욕구를 억제하게 하는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덕이나 양심에 따라 살 수 있게도 해주는 거고요. 죄책감의 무게를 통해. 그러니까 이 선은요 되게 안 좋은 거야. 이거를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압박을 계속 가해서 죄책감을 많이 주어서 쾌락으로 가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쾌락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책 보는 거를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무제한적인 쾌락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규정, 매뉴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의 주체는 선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추구하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겠죠. 하나 더 쓸게요. 양심에 따른 행동이라고. 근데 쉽진 않을 겁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락강은요, 이러한 선을 플라톤적 견해 수준에 일어나는 승화작용과 연결시킨다. 승화작용이 뭐냐?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승화의 보수적 측면은요, 사회적으로 허용된 만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살면, 무인도에 혼자 살면 니네 마음껏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사회에 살면, 이게 우리 사회라고 볼게요. 이게 우리 사회면 내가 이렇게 살아? 저기도 누가 살아? 저기도 누가 살아요? 근데 내가 이만큼의 나의 욕망을 추구해. 얘도 추구해. 얘도 추구해. 근데 그러다가 내가 내 욕망을 더 넓히고 싶어? 침범하잖아. 이러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을 사회적으로 허용된 만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 돈을 훔치는 걸 좋아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피해를 주잖아. 안 되는 거야.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걸 좋아해. 허용되죠. 책을 빌리는 걸 좋아해. 허용하죠. 책을 빌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 책에서 이 부분을 뜯어갈 거야. 이건 안 되죠. 왜?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덕적인 선과 욕망의 통제 후에 나온 만족의 허용은 승화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사회의 가치 틀속이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의 욕망도 있을 거 아니냐? 이 사람의 욕망도 있겠죠? 이 사람의 욕망도 있겠지? 이 서로서로의 욕망을 어느 정도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돼, 훔치는 것도 안 돼, 이것만 다 지키면 어떤 것도 해야 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딱 여기까지만 내가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난 지금 굉장히 행복해, 만족스러워, 너무 편해, 난 우리 사회가 좋아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승화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플라톤이 이야기한 승화고요. 라칸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행동을 통한 선의 규준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게 보지 말고요.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다른데 거의 비슷해요. 선의 기준은 다양한 의견들의 타협과 조련적인 승화 절차 속에 산출된 결과물과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닐 거야. 살아오면서 사람을 죽였더니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 가족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 하니까 조율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이라고 하는 거,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거라고. 이건 그 얘기예요. 타협과 조율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기준은 우리하고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마다 달라요. 결과물과 같다는 것이다. 자, 이제 중요한 말 나옵니다. 락강은요, 타협된 사회적 차원의 선의 개념을 일종의 기만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좀 지울게요. 락강을 지금 얘기한 거는 플라톤 거를 설명한 거인 거고, 락강의 생각은 달라요. 락강은요, 이 선을 기만이라고 봐요. 기만은 뭐예요? 속임수죠? 락강은 선을 속임수라고 보는 거야. 그럼 속임수라고 본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락강은요, 선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마 니네 안 써도 알걸? 대부분 그렇지.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 맞죠? 야, 강지수, 송무건 이 사람 빨라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락강은 이미 판단되는 거야. 락강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그럼 미리 얘기할까요? 왜 안 좋게 봐요? 우리의 욕구를 억제하게 하니까.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니까.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니네 머릿속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니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사니까 편하지. 편하면서 몇 시에 일어나냐? 7시 반, 8시, 9시에 일어나려고 하지. 지금 이거 원격 수업 들으면서 딴짓하려고 하지. 그럼 엄마가 좋아하겠어? 아버지가 좋아하겠어? 부모님이 이렇게 월급이 아니라 등록금 내면서 니네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 좋아하겠어? 니네 찔리지 않아? 라고 니네한테 내가 죄책감을 부여하면서 공부를 하게 할 수 있죠. 그치? 니네가 이렇게 자꾸 편하게만 살면은 결국은 니네 부모님 안 좋게 하는 거야. 니네 부모님 힘들어. 니네 부모님 괴롭히는 거야. 니네 가족 망할지도 몰라. 죄책감 생길 거 아니냐? 그래서 공부를 하면 요쪽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 깊이 들어가서 본인이 깨닫는 게 더 맞지. 락강은요, 요런 거는 그 주체를 속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게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요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락강 생각이에요. 이해가 되죠? 죄책감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가지고 외부에서 압박을 줘서 니네한테 뭔가 행동을 하게 하는 건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니네가 지금 늦게 일어나고 지금 이거 수업 안 듣고 자거나 핸드폰으로 딴짓하게 되면 니네 내후년에 대학도 못 가고 대학을 못 가면 너는 쫄딱 망하고 결혼도 이상하게 하고 결국 망할 거야. 넌 망해. 라고 하는 것도 죄책감이죠. 그렇죠. 저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증진하고 사고력을 더 증진해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를 해야 해 라고 하면 이것도 죄책감이겠죠? 일종의. 왜? 거꾸로 보면 그것도 나한테 피해가 되는 거잖아.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고 니네도 그렇고 요거를 활용해서 무언가 상대방에게 끌어내려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내 욕구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쉽지 않잖아. 이게 쉽겠냐? 어렵죠? 자, 계속 갈게요. 선의 개념이 아무리 초월적인 근거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에서 근거를 갖는 이야기야. 이로 인해 보편성이 위상한다고 해도, 그래,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 하는 게 맞죠? 보편성의 위치를 갖는다고 해도 자신만의 상대적인 속성을 완전히 은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냐면 니네하고 나하고 마음속은 달라요. 각자가 갖고 있는 욕구가 다르다고. 각자가 갖는 욕구가 다른데 어떻게 사회적인 타협에 이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니네가 함께한 타협도 아니잖아. 내가 참여한 타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속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락강은 세속적인 선의 추구를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락강은요, 이거 조심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느냐? 다음 단락에 나와요.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여기부터 핵심이에요. 이 두 단락 잘 이해하면 모든 게 다 이해됩니다. 잘 보세요. 환자의 욕망이 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방어하려는 것은 갑자기 환자가 왜 나오느냐?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심하게 부담을 갖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신의학과에 가잖아요. 병원에 갑니다. 환자라고 칠 거야. 그 환자들이 갖는 건 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이런 걸 통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진정한 욕망을 향한 접근 그 자체이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에 진정한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딘가 푹 있다고. 근데 여기에 못 가게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아무도 절대 못 들어오게. 그리고 여기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그게 선이에요. 이게 선입니다. 볼까요? 욕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욕망을 못 느끼게 하려는 게 욕망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욕망을 방어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뭐가 욕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욕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욕망을 억제하는 거 조금 달라요. 억누르는 거는 내가 뭔지 알지만 안 하는 거고 여기는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거를 방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있는지 몰라. 아예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우리는 여기에 너무 얽매여 살기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예요. 진정한, 근데 또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진정한 욕망이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뒤에 어딘가 나올 거야. 일단 넘어갈게요. 환자가 정신분석가에게 요구하는 것이 선이며 행복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그 되게 힘들어하는 우울증이라거나 부담감 큰 사람이 정신분석가한테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게 좀 추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난 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분석가는 오히려 이것을 욕망하지 않음을 욕망에 주장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잘 이해를 해. 다시요. 이것을 욕망하지 않음을 욕망해야 한다. 집착하지 마라. 정신분석가는요.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풀릴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따라서 정신분석가는 뭘 해야 돼요? 환자가 쾌락현실 원칙의 방어와 뒤얽인 효과들의 세계 너머에 진입하기를 욕망해야 한다. 여러분들 표시 하나 해봅시다. 어디에 표시 하나 하면요. 보세요. 거기에 쾌락현실 원칙 이렇게 묶읍시다. 여기서 어디까지 묶으냐면요. 쭉 가서 보이죠? 형성된 세계까지를 묶읍시다. 이렇게 묶고 보세요. 다시 볼게요. 정신분석가는 환자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쾌락현실 원칙의 방어와 얽힌 효과들 형성의 세계 요거 바깥을 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선이 통제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가 쉽게 얘기합시다. 어떤 우울증을 갖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전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요거에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신분석가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락강이 볼 때는 어떤 게 맞는 거냐? 제대로 된 정신분석가라면 이거 이상으로 가야 할 겁니다. 이거를 벗어나야 해요. 이거를 벗어나야 이게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욕망에 대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욕망이 뭔지를 확인하면 그때서부터 다시 한번 당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면 좀 나아질 겁니다. 이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보세요. 환자의 자아가 선을 넘어서는 영토로 규정하는 장소 여기입니다. 넘어갔죠? 규정하는 장소고요. 악으로 규정합니다. 기존의 선은 이걸 악으로 봤다고. 그럼 락강은 뭐예요? 이걸 악으로 보는 건 아니야. 이게 좋고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악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곳에 환자가 도달해야 하는 이유는 이곳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니는 추가 질문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왜 진정한 욕망에 도달해야 되죠? 왜 여기에 도달해야 하나요? 이런 게 있으면 사회생활 하긴 편하단 말이에요. 사회생활 편한 거를 왜 버리고서 왜 진정한 욕망에 맞닥뜨려야 하느냐?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풉시다. 동일한 관점 락강은 심리증상 분류 처방을 내려 영원의 악을 상품하는 모든 종류의 정신의학을 비난한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정신의학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왜냐? 기존에 있는 모든 정신의학은 딱 요거를 잘 지키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락강은 뭐예요? 이거 다 때려쳐 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요거에 대한 대답은 안 나왔죠? 계속 볼게요. 타협된 속견에 따른 선을 중심으로 요겁니다. 요거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은 구성된 행복과 쾌락을 환자에게 판매한다면, 자,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 사회에서는 편하게 살 거예요. 이렇게 처방을 내리게 되면 자신의 무의식적 접근할 기회를 차단해요. 요게 뭔지 모르게 돼요. 무의식의 진리로부터 영원히 소외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락강은 뭐예요? 요거를 진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접근당할 거를 차단당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요. 왜 여기에 도달해야 하느냐? 이건 진리니까. 그러니까 락강은 진리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치료가 아닌 마취다. 이해되죠?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걸 따라가면 행복해질 거예요. 마취하는 거고요. 다른 정신의학품들이 그러하듯이 철저히 치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우울해. 그럼 이게 뭔지를 알아야 치료가 되는데 일단 덮어두고 약물로만 치료를 하니까 진짜 치료가 아니고요. 평생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의존하게 되는 거 맞죠? 환자는 주어진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을 할 것이다. 어떻게 그때는 해결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우울증이다. 그 다음 또 조울증 간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가능하죠? 그런 의미에서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은요. 여기로 가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망각으로부터 은폐장 무의식,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요거를 무의식이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다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벗어나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프로이트 얘기였고, 락강은 그거를 진정한 욕망이라고 말을 했던 거고요. 주체의 욕망이 기만적 운동 속에 이것을 비켜가거나 이것 충돌한 사건을 추리하는 모든 행동과 정의 목표이다. 무슨 얘기냐면 가끔 보통은 여기까지 안 가는데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지나가다가 갑자기 삶이 힘들어지는데 라고 할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락강의 정신분석의 목표는 여기를 파악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은 쭉 읽어보세요. 은폐된 한양성수 드러내려고 한다.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고요. 오늘 설명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문제 4, 5, 6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푸느냐? 본문의 근거를 찾아가면서 풀어보면 확실하게 문제 풀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는 있긴 있거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